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워싱턴의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펜타곤의 전략 지도에서 한 나라의 수도가 통째로 사라지고 CIA의 비밀 보고서에서는 수십 년간 이어진 혈맹 관계에 종결이라는 단어가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전략적 자산 가치 없음이라는 평가가 공공연히 흘러나왔죠. 그 대상은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의 최전선에 놓인 국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의 극비회의록에서는 코리아 디커플링 시나리오가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 계획과 함께 버젓이 논의되고 있었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무기거래 통계에서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의도적으로 누락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미 국방정보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제게 이렇게까지 말했죠. 밀러 의원님, 서울은 이제 잊힌 존재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계 전략의 중심에서 지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한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자유진영의 모범으로 칭송받던 나라가 어째서 이토록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반전의 실마리가 숨겨져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을 수 없는 반전의 기록입니다.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밀러, 미 상원 의원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흘러나온 미묘한 분위기에서 비롯됐습니다. 공식 문건에선 찾아볼 수 없었지만 주한미군 역할 재검토라는 말이 믿을 만한 정보원을 통해 제 귀에 들어왔죠. 단순한 뜬소문으로 치부하기엔 그 출처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방부와 국무부 관계자들에게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최근 동아시아 전략 논의에서 한국의 비중이 축소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온 건 전략적 유연성 확보라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과거 함께 일했던 CIA의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연락해 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신형 무기 실험으로 보이는 강력한 여론이 감지되었다는 첩보였죠. 아직 공식 보고서로 올라가기 전에 단편적인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불안한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 측엔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는 말과 함께요. 불길한 예감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국방정보국에서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위성사진 자료 중 동북아 지역을 확대한 지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겁니다. 일본, 중국의 주요 도시는 선명한데 유독 서울 일대가 마치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처리된 듯 보였습니다. 기술적 오류라고 하기엔 너무나 자기적이었죠. 밤늦게 사무실로 돌아와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휘갈겼죠. 우리는 한국을 잊었는가? 아니면 잊기로 작정한 것인가?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의구심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상원에서 통과된 군사 예산안은 충격적이었죠.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를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되었지만 한국 관련 항목은 기존 논의보다 오히려 축소되거나 슬그머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발언 기회를 얻어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동료 의원들은 전략의 큰 그림을 보라며 제 우려를 일축하더군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예산안 통과 직후 국무부에서는 도쿄 캔버라 타이베이 축 중심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담당 차관보는 한국은 이미 안정적인 국가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만 반복했죠. 북한의 핵 위협이 코앞인데 안정지대라니 이건 명백한 현실 왜곡 아니겠어요? 며칠 후 익명의 내부자로부터 백악관 고위급 비공식 회의록 일부를 건네받았습니다. 참석자 명단만으로도 그 무게감을 알 수 있었죠. 회의록에는 서울은 현재 군사적 지원 확대 불필요, 제한된 자원은 우선순위 지역에 집중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고 위층에서 한국을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기로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워싱턴의 방산 로비스트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감지되더군요. 한 로비스트는 술자리에서 솔직히 요즘 업계에서 한국은 리스크로 분류됩니다. 투자 대비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수십 년 혈맹이 리스크라니 참담한 심정이었죠. CIA 내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 젊은 분석요원이 북한 도발 가능성과 한국과의 공조 강화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올렸지만 공식 검토 없이 묵살됨이라는 메모와 함께 묻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실을 향한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저는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정황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국방부의 연례 미국 무기 수출 통계 보고서를 훑어보는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주요 수입국이었던 한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일부 첨단 무기 항목에선 아예 한국 이름이 빠져 있었죠. 단순 거래량 감소로 보기엔 석연치 않았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말입니다. 국방부 관계자에게 문의했지만 행정착오라는 궁색한 변명만 돌아왔습니다. 워싱턴 주재 유럽의 한 고위 외교관은 사석에서 제게 이런 말을 건네더군요. 밀러 의원님, 요즘 분위기를 보면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핵심 동맹으로 안 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이 중국 편으로 기운 건 아닌지 유럽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오해였지만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CNN의 베테랑 기자 매기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외면하는 듯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요. 그녀의 직감은 저 역시 느끼던 바였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CIA 감청 영상에서 봤던 북러 신형 여론 무기 실험에 대한 추가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출된 북러 연합훈련 자료에 K형 미사일이라는 명칭이 등장했는데 그 기술적 특징이 몇 년 전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던 특정 미사일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물론 세부 스펙은 달랐지만 기본적인 설계 개념이 흡사했죠. 설마 기술 유출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위해 국무부 비밀자료 보관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죠. 과거 대외 전략자료 원본들에서 불과 몇 년 전까지 핵심 키워드였던 서울 표기가 최근 문서들에선 모조리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수정액으로 지워진 흔적, 통째로 드러내진 문단들. 이건 더 이상 의혹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었죠. 미국은 의도적으로 한국을 잊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 구상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확신은 이제 뼈아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국방부의 차세대 연합작전 시뮬레이션 회의에 참관했을 때 저는 또다시 기묘한 점을 발견했죠. 동부가 전역을 대상으로 한 가상 전투 상황이 스크린에 펼쳐졌는데 한반도 지형은 있었지만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텅 빈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전략적으로 아무 가치 없는 땅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일본과 대만, 오키나와 주둔 미군 중심으로 진행됐고 한반도는 그저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검토하다가 더욱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죠. 동부가 유사시 작전 계획 보고서 중간에 두 번째 계획. 일본 먼저라는 소제목과 함께 별도 작전 계획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한반도 전면전 발생 시 초기 대응은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죠. 한미상호방 위조약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파기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의혹을 풀기 위해 과거 CIA 동아시아 분석 담당이었던 은퇴한 수석 요원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워싱턴의 권력 암투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죠. 제 질문에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밀러 의원님, 몇 년 전부터 서울의 안보 상황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영상, 자료들이 보고되었지만 대부분 회의록에서 공식적으로 누락되었습니다. 상부의 지시였죠.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그의 증언은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더했습니다. 어느 날 밤 상원정보위 직위를 이용해 전략회의실 비공개 문서 보관서고에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캐비닛 가장 아래 칸에서 극비 코리아 디커플링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낡은 서류처를 발견했죠. 한국을 미국의 안보 틀에서 분리하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단계별 실행 계획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죠. 문서 마지막 장에는 담당자의 이니셜과 함께 불가피한 선택, 그러나 통제 가능한 위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텅 빈 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 두려움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제게 남겨진 과제였습니다. 절망감이 깊어질 무렵 제 사무실로 익명의 보고서 한 편이 배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 AI 지휘 통제 시스템 분석 보고서 미 국방부 표준 초월 가능성 평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자체 개발 중인 KAI 시스템의 기술 수준이 데이터 처리 속도, 전장 상황 분석,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 등 여러 면에서 현재 미군 시스템을 능가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것이었죠. 특히 사이버전과 전자전 방어 및 역공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가 리스크로 치부하며 외면했던 한국이 이런 엄청난 기술적 진보를 이루고 있었다니요. 며칠 후 의회 기술자문단 비공개 보고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 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밀러 의원님, 사실 한국의 해당 기술에 대한 초기 보고는 이미 2년 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중요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으로 압니다. 2년 전이라니. 그때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지금과는 달랐을 겁니다. CIA 내부에서도 파장이 일었습니다. 과거 보고서 묵살 메모를 남겼던 젊은 분석요원이 용기를 내 2년 전 보고서의 재검토를 요청했고 마침내 먼지 쌓인 회의록 일부가 공개되었죠. 대한민국 AI 기반 국방 시스템 개발 관련 초기 보고. 잠재력은 인정되나
실효성 및 미군 시스템과의 호환성 검증 필요. 현 시점 추가 관심 불필요.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기회를 놓치게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미 국방부 내 젊은 참모들 사이에서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한 국방참모는 이 기술, 정말 보고서대로라면 혁명적이다. 당장 시범 훈련이라도 해서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고 비공식 석상에서 발언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군 내부 실시간 전투 시뮬레이션 영상 일부가 유출되었습니다. KAI 시스템이 가상의 적 공세를 완벽히 예측하고 전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죠. 잊혔던 동맹 한국이 이제 데이터의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희미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력이 담긴 시뮬레이션 영상 유출은 워싱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존 도쿄 캔버라 타이베이 축 전략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독자 작전 능력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구책이었지만 한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용한 듯 보였죠. 놀랍게도 미국 내 일부 강경파들은 이런 일본의 움직임을 비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의 기술력을 평가절하하며 일본 중심의 질서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반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후 한국은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최신 기술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KAI와 연동된 차세대 무기들의 합동작전 시연은 전 세계 전략가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죠. 과거 싸구려 무기나 만드는 나라 정도로 치부되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CNN의 매기 기자는 이번에도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과거의 전투교리만을 답습하는 전투학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전쟁을 예측하고 설계하는 미미래 예측소에 가깝습니다. 그녀의 말은 워싱턴 전문가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죠. 이런 분위기는 일본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한 듯 했습니다. 최근 도쿄에서 열린 미일 비공개 전략회의 녹취록 일부가 유출되었는데 일본 측 고위 관료가 서울은 이제 우리가 통제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되었다. 전략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변수라는 단어에는 경계심과 부담감이 묻어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시하던 저는 백악관 내부에서 작성된 비공식 정책, 제안 메모 한 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실무자가 작성한 듯한 메모였는데 동아시아 전략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메모 한 구석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글씨로 적힌 두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K-디펜스. 공식 문서도 아닌 비공식 메모에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실체로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얼어붙었던 강물 밑으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한 듯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보고서와 영상만으로는 워싱턴의 뿌리 깊은 관성을 깨기 어려웠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죠. 그래서 극비리에 한국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공식 의원단이 아닌 개인 자격의 비공식 방문이었어요.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사령관, 최근 한국군의 역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밀러 의원님, 솔직히 이제는 우리가 한국군에게 배우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AI와 사이버전 분야에서는요. 현장 지휘관의 진솔한 평가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군 극비시설인 사이버 작전실을 둘러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렀고 젊은 장교들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죠. 소리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훈련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스스로 허점을 보완하고 역공까지 펼치는 모습이었죠. 전율을 느꼈습니다. 작전실을 나와 한 젊은 한국군 장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죠. 의원님,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미국만을 바라보며 안보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당당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방한 마지막 날, 한국군의 대규모 기동훈련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KAI 통제 하에 각종 무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가상의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모습은 장관이었죠. 훈련이 끝나고 흙먼지 자욱한 훈련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그들의 결심이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뛰어난 무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가의 강인한 정신력과 미래를 향한 불굴의 의지였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저의 극비 방안과 그곳에서 목격한 한국의 발전상은 워싱턴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르는 법이죠. 가장 먼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에 노골적인 경계심을 표출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빌미로 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죠. 표면적으로는 절차 문제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와 불만이 담긴 조치였습니다. 중국 역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주변국의 군비 확장 경쟁은 지역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의 군 현대화 노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죠. 일부 관영 매체들은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안보관을 가진 우파 정치인들은 한국의 과도한 자주 국방 노력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동북아 불안정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죠.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방안을 문제 삼으며 제가 한국의 위험한 질주를 부추긴다는 식의 비판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변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과거의 답습일 뿐이었으니까요. 이러한 국내외의 압박 속에서 한국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자주적 억제력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외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한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의회 청문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움직임을 오만함으로 치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의 노력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자 냉철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과거의 시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 발언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흔들리는 동맹 관계 속에서 진실을 향한 저의 외로운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객관적인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세계 방산 수출 통계에서 한국이 당당히 4위를 기록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순위였죠. K방산의 약진은 더 이상 예상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정가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죠. 특히 한국의 기술력을 애써 외면했던 이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닌 첨단 기술로 세계 방산 시장을 주도하는 조용한 지배자로 부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 상원에서도 감지되었습니다. 일부 선각적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코리안 기술 협정 법안 초안이 비밀리에 회람되기 시작했죠. 한국의 첨단 국방 기술을 미국이 적극 도입하고 양국 간 기술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통과까지는 험난하겠지만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였죠.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언론의 역할도 컸습니다. CNN은 서울, 전략을 디자인하다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한국이 AI와 빅데이터로 미래 안보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고 있음을 심층 조명했죠. 다큐멘터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새로운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주한미군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군의 발전된 훈련 방식과 전술 운용 능력을 직접 목격한 주한미군 지휘부는 일부 훈련 프로그램을 한국군으로부터 역수입하여 미군 훈련에 적용하기 시작했죠. 과거에는 미군이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곧 다가올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를 준비하며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통계, CNN 다큐멘터리 클립, 주한미군의 훈련 방식 변화 보고서, 그리고 코리안 기술 협정 법안 초안까지.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을 해야 할지 메모하던 중 저는 펜을 멈추고 두 단어를 크게 적었죠. 게임 체인지.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게임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청문회는 미국이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는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청문회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죠. 제 발언 순서가 되자 저는 단상으로 나아가 준비한 자료 중 하나인 서울 빠진 전략 지도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청문회장에는 순간 싸늘한 정적이 흘렀죠.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핵심 동맹국 수도 서울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실수이겠습니까? 제 질문의 장내는 술렁였습니다. 그때 저는 다음 자료로 한국군의 AI 시스템과 연동된 최첨단 드론 부대의 실시간 전투 시연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AI의 통제하에 드론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가상의적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모두 숨을 죽인 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다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증인석에 앉아있던 합참의 한 고위 참모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죠. 의원님들, 방금 보신 영상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억제력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이미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청문회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습니다. 미국의 최고 군사지휘부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를 공식 인정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청문회 이후 미국 주요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잊혔던 동맹의 화려한 부활, 서울, 새로운 전략 중심으로 급부상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뒤덮었죠. 여론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청문회 마지막 날, 저는 마무리 발언을 위해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입니다. 단언컨대 이제 서울을 빼놓고는 그 어떤 동북아 전략도, 나아가 글로벌 억제 전략도 논할 수 없습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청문회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미국의 각성과 다짐을 의미하는 소리였죠. 반전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상원 청문회에서의 극적인 반전 이후 워싱턴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 미국의 대외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공식 브리핑했죠. 미국은 오늘 인도태평양 전략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특히 대한민국과의 동맹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 국가입니다. 그의 발언은 전 세계로 실시간 타전되었고, 이는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서울 빠진 지도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된 것이죠.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국제사회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며칠 뒤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의장단은 공식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여준 국방 혁신은 매우 인상적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한국 모델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나토의 방위력 강화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군사 동맹인 나토에서조차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백악관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거셌습니다. 과거 한국을 안정지대로 규정했던 결정들은 공식 폐기되었고 NSC 보고서에서 논란이 되었던 서울 모델 예외 조항들은 모두 삭제되었죠. 대신 한국과의 기술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새로운 지침이 각 부처에 하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국의 독자적인 AI 전장 운영 시스템 KAI의 실제 운용 능력을 시연했습니다. 대규모 사이버 공격과 동시다발적인 국지 도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 AI 시스템은 단 1시간 만에 모든 위험 요소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죠. 인간의 판단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속도와 정확성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 대학교 국제관계포럼 연설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서울을 지운 채 세계 지도를 그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이제 미래를 향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략의 전환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대전환 선언 이후 한미동맹은 근본적인 재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한미 전략 동맹 새 헌장에 공식 서명했죠. 과거의 수직적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기반한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국방, 경제, 첨단 기술,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약속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었죠.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진정한 포괄적 동맹으로 나아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새로운 헌장의 정신은 곧바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의 정회원국으로 공식 등록되었죠. 이는 나토가 한국의 뛰어난 사이버전 역량을 인정한 결과이자 글로벌 사이버 안보 체계에서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미 국방부 역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산 첨단 무기 시스템 조달 우선 검토 협정을 한국 국방부와 체결했죠.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향후 무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AI 시스템, 차세대 전차, 드론 등 첨단 무기들을 우선 검토하고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동맹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니까요. 이제 한미 양국은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 함께 만들고 함께 발전하는 진정한 기술 동맹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CNN은 메인 뉴스 헤드라인으로 서울, 미국의 핵심 전략 동반자국으로 공식 격상이라는 자막을 내보냈죠. 과거 잊힌 동맹으로 불리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략. 동반자로 인정받는 모습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모든 변화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세계를 설계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현실로 다가온 미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었죠. 한미동맹의 극적인 재편과 한국의 급부상은 기존 국제 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공식적인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일본이었죠. 일본 정부 대변인은 특정 국가 중심의 일방적인 질서 재편 시도는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균형을 해칠 수 있다며 서울 주도 체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과거 지역 맹주로서의 자존심과 함께 한국의 부상에 대한 깊은 경계심이 깔려 있었죠. 중국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교부는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하여 한국의 군사력 증강 및 대외 전략 확대가 영내 안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고장을 공식 전달했죠.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발전과 미국과의 밀착을 신냉전적 사고방식이라 비판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 전체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긴장감은 다시 한번 고조되는 듯 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혼란과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외교안보 라인의 일부 인사들은 서울을 과도하게 전략적 중심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결국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죠. 그들은 한국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우려하며 여전히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선호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러한 반대 의견들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지금의 상황은 질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한국의 부상은 미국의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입니다. 제 발언은 다소 직설적이었지만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죠. 다행히 미국 국민들의 여론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유력 여론조사기관 발표에 따르면
서울 중심의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67%에 달했죠. 이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흔들리는 질서 속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더욱 강력해진 한미 관계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서울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략과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감정의 반전이었습니다. 수치나 보고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였죠. 한 은퇴한 미군 장교가 자신의 군 복무 시절을 회고하며 쓴 글이 지역 신문에 실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년 전 한국군과의 연합훈련 경험은 제 군 생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저는 그들의 뛰어난 전문성과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뜨거운 전우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우리는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형제라는 것을요. 그의 진솔한 고백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SNS를 통해 짧은 영상 하나가 빠르게 확산되며 큰 감동을 주었죠. 연합훈련 중 가상의 위험 지역에 고립된 미군 병사를 한국군 병사 여러 명이 몸을 던져 구출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훈련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영상 말미에는 구출된 미군 병사가 한국군 병사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국경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진정한 연합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CNN의 매기 기자는 전선을 넘은 형제들 새로운 한미동맹 이야기라는 심층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과거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인터뷰부터 최근 연합훈련에 참여한 젊은 장병들의 생생한 목소리까지 담겨 있었죠. 특히 매기가 훈련 현장에서 양국 장병들의 끈끈한 유대감을 목격하며 감정에 북받쳐 울먹이는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협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와 땀으로 이어진 살아있는 연합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내레이션은 그 어떤 정치적 수사보다 강력했죠.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백악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 정부의 양국의 우호 증진과 동맹 강화를 위한 한미 공동기념훈련을 공식 제안했죠. 이 모든 감정의 반전들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이렇게 독백했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놀라운 나라가 나를 바꾸어 놓았다. 감정의 반전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은 그 어떤 전략적 변화보다 강력한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감정적 유대와 상호 신뢰가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은 마침내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위상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지난 세기의 수혜국에서 벗어나 국제 평화와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전략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죠. 그의 연설에는 자부심과 함께 미래를 향한 담대한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략국가라는 표현은 국제 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문제 해결에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한국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서울 파트너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대외 전략 구상을 발표했죠. 한국을 미국의 최우선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시키고 국방, 경제, 첨단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KAI 시스템과 미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죠. 이러한 양국의 움직임은 유럽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토는 즉각적으로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토 한국전략연합체가 공식 출범했죠. 이는 나토가 비회원국과 맺는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였습니다. 이 연합체를 통해 한국은 나토의 주요 군사훈련에 정식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제는 미군이 한국군의 발전된 전술과 전략에서 배우고 이를 미군 전체의 전투력 향상에 적용해야 할 때라고 공식 언급했죠. 과거 일방적인 전수에서 상호학습의 관계로 나아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서울, 새로운 전략의 수도로 부상하다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과거 분단의 아픔을 간직했던 서울이 이제는 세계 전략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바야흐로 서울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전략국가 선언과 미국의 서울 파트너 이니셔티브 발표는 국제사회의 거대한 파문과 다양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응을 보인 것은 중국이었죠.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행보와 한미 밀착에 대한 불만을 경제적 압박으로 표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와 달랐습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하나 되어 의연하게 대처했고 오히려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자립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죠. 일본 역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인 안보 노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죠. 한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 재편에 대한 견제, 심리와 함께 자국 중심의 안보 역량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반발 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더욱 담대한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국제안보 포럼에서 다자간 방산기술협력연합 창설을 공식 제안했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첨단 국방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하며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새로운 국제 협력의 틀을 제시하는 룰, 세터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었죠. 미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최종적인 수용의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는 동맹국들의 자율성과 독자적인 역량 강화는 결국 미국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가 작성되었죠. 과거의 패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동맹국과의 수평적 협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외면했을지언정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미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파문은 잦아들고 긍정적인 반향이 세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위상 강화는 마침내 통합의 날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실전 훈련을 실시했고 이 훈련은 전 세계 주요 언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죠. 훈련의 핵심은 KAI 시스템과 미군의 첨단 지휘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동되어 마치 하나의 두뇌처럼 움직이며
복합적인 위협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양국 장병들은 첨단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합동 작전을 수행했죠. 특히 한국의 무인 드론 부대와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가 펼치는 입체적인 공중 작전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미래 전장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일부 주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서울 모델 혁신과 협력의 성공 사례라는 단원이 새롭게 수록되기 시작했죠. 어린 학생들이 한국을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닌 함께 배우고 협력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저 역시 상원의원 임기를 마친 후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초빙 교수로서 국제 전략과 리더십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제 강의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잊혔던 동맹, 한국의 부상과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었죠. 한국의 사례를 통해 고정관념을 깨고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토 역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국방 역량은 독자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CNN은 특집 다큐멘터리 서울 라이징 새로운 세계의 축을 방영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한미연합훈련 현장에서 양국 장병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고 그 위로 매기 기자의 감동적인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죠. 이제 아무도 서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이제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가는 당당한 주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통합의 날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서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통합의 시대를 맞이하며 한미 양국은 새로운 신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정점은 바로 한미 공동 자주억제 전략협정의 공식 발효였죠. 이 협정은 한국의 독자적인 국방 역량 강화를 미국이 적극 지원하고 양국이 첨단 국방 기술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어떠한 위협에도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KAI 지휘 통제 시스템과 미국의 글로벌 감시 정찰 자산을 통합, 운용하여 양국의 공동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핵심이었죠. 이는 양국이 서로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이정표였습니다. 협정 발효 직후 양국 정상은 서울에서 만나 서울선 언문, 동등한 파트너십, 함께하는 미래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우리는 과거의 수직적 관계를 넘어 동등한 주권 국가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양국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우린 동등하다. 우린 함께 간다는 선언문의 핵심 메시지는 전 세계에 강력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한미 관계의 발전은 유럽 안보 지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이 참여하는 범유럽 안보회의에서는 한국의 자주 국방 및 혁신 전략, 모델 연구 및 도입 권고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죠. 한국을 따르라는 구호가 회의장 안팎에서 회자될 정도로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유럽 국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격동의 시간을 겪으며 저는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상원의원 시절부터 한국 문제에 깊이 관여하며 느꼈던 생각과 경험들을 담아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
한미동맹 재건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출간했죠. 회고록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회고록의 마지막 문장은 아주 짧고 간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운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실, 바로 서울이었다. 그렇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불굴의 정신, 끊임없는 혁신, 미래를 향한 담대한 비전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죠. 신뢰는 그렇게 증명되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그러나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서울이 서 있었습니다. 신뢰의 증명은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진정한 연대의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첫걸음은 미국과 한국의 공동 AI 방산기업 솔라리스 디펜스 창립이었죠.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력과 한국의 AI 시스템 운용 노하우를 결합한 이 합작회사는 차세대 AI 기반 무기 체계, 사이버 보안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창립식에서 저는 이 기업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고 미래 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굳건한 연대를 상징한다고 강조했죠. 이러한 연대의 정신은 더욱 확대되어 마침내 글로벌 동맹사령부본부가 대한민국 서울에 설치되는 역사적인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령부는 사이버전, 우주전 등 미래의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국적 협력 기구였죠. 미국, 한국, 나토 주요 회원국 등이 참여하는 이 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으로 한국군 장성이 임명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서울은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한 연대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글로벌 동맹사령부 창설 이후 첫 번째 대규모 국제전략훈련인 서울 트렌치 작전이 성공적으로 시연되었습니다. 가상의 글로벌 사이버 공격과 핵심 인프라 마비 시도를 가정한 것이었죠. 각국에서 파견된 최고의 요원들은 서울의 사령부에서 KAI 시스템과 연동된 통합방어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 작전을 펼쳐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위협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서울 트렌치 작전은 이후 국제전략훈련의 새로운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죠.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젊은 한국군 장교가 나토 연합훈련에서 다국적 연합부대의 지휘관으로 선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창한 외국어 능력과 뛰어난 리더십, 첨단 전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 장병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CNN 앵커는 뉴스 클로징 멘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닙니다. 서울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중심입니다. 전선을 넘은 연대는 서울을 중심으로 더욱 굳건해지고 있었고 그 연대의 힘은 더 밝고 안전한 미래를 향한 희망의 불꽃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전선을 넘은 굳건한 연대는 마침내 대한민국 서울을 세계의 새로운 축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세계전략안보기구의 창립이었죠. 이 기구는 기존 유엔 안보리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급변하는 21세기 안보 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국제기구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구의 초대 의장국으로 대한민국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고 본부 역시 서울에 설치하기로 결정되었죠. 이는 한국이 제시한 포용적 다자주의와 기술 기반의 혁신적 안보 비전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명실상부한 국제 정치와 안보의 새로운 중심지로 우뚝 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단연 글로벌 안보 위협과 경제 질서 재편이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회원국들이 한국이 제안한 AI 기반 글로벌 위기관리 시스템 공동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서울 안보안을 만장일치로 수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마지막 작전 장면이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한미연합군과 글로벌 동맹사령부 소속 다국적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공중 강습 훈련이었죠. KAI 시스템의 정밀한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한국의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와 미국의 차세대 폭격기 그리고 유럽 동맹국들의 전자전기가 완벽한 합동 편대를 이루어 가상의 적 핵심 시설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타격하는 장면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이 굳건한 연대에 함부로 도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저는 서울 외곽의 훈련장에 마련된 간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때 지도에서조차 희미했던 한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갑니다. 제 선언이 끝나자 훈련장은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석양이 질 무렵 저는 홀로 텅 빈 훈련장을 거닐며 조용히 의졸였습니다. 서울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서울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위대하게 세상을 설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계는 마침내 완성되었다. 대한민국 서울은 위대한 설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의 작은 조력자였다는 사실에 저는 무한한 자부심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